고추 사세요. 오늘 고추가 아주 좋아요. 63세, 시장 좌판 30년입니다. 어제 남편이 며느리와 제 통장에서 2,300만 원을 빼가는 걸 봤습니다. 40년 결혼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4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겼어요. 명절 때마다 고급 한우 사다 주고 손자 학원비까지 댔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착한 엄마는 그만두기로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통장 내역을 확인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이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남편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는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확실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1234야. 우리 집사람이 숫자 복잡한 거 못 외워. 남편 목소리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2,300만 원이면 준호 영어 유치원 2년은 보낼 수 있겠네요. 그래.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 아냐. 미리 쓰는 거지 뭐.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조용히 방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남편이 제 통장과 도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 제가 늘 보관하던 그곳이었죠. 빨리 다녀와요. 어머니 눈치채면 안 되니까. 며느리가 남편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와 TV를 보는 척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남편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에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어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통장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죠. 다음 날 새벽 시장 가기 전에 은행 ATM에 들렀습니다. 잔액 조회를 눌렀어요. 잔액 720만 원, 3,020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확히 2,300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오후 3시 27분, 본점 창구에서 출금. 화면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30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냉동손 녹이며 무 다듬고 파 씻고 고추 손질했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좌판 지켰죠. 명절도 없이 일요일도 반납하고 벌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800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전부 제 손에서 나갔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했지만 번 돈은 술값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지 생각했죠. 며느리한테도 잘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우 2등급 열근씩 사다 줬어요. 손자 학원비 월 50만 원, 2년째 제가 냈죠. 생일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었어요.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참아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 이번엔 참으면 안 됩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출력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몰랐을 겁니다. 63년을 살아온 여자가 얼마나 집요할 수 있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철저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느 때와 똑같이 굴었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저녁엔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줬습니다. 며느리한테도 평소처럼 전화했죠. 지영아, 준호 학원비 이번 달 것도 보낼게.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한없이 밝았습니다. 제 돈 훔쳐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아침 시장 가기 전 작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남편 일정, 며느리 전화 내용, 집에 온 날짜와 시간. 전부 다 적었죠. 9월 18일 마이너스 남편 오후 2시 외출, 5시 귀가. 9월 20일 마이너스 며느리 전화, 준호 감기 걸렸다며 병원비 요구. 9월 22일 마이너스 며느리 집 방문, 냉장고에 명품 과일 가득. 특히 마지막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갔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샤인머스켓 2송이, 레드향 1박스, 미국산 체리까지.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김치랑 멸치볶음 좀 가져왔어. 감사해요. 요새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엔 장 본 지 얼마 안 된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한우 등심까지 있었죠. 제 돈으로 산 거였을 겁니다. 과일 많이 샀네. 아, 이거요?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은 시골 농사꾼입니다. 샤인머스켓을 택배로 보낼 형편이 아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공책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냉장고 고급 과일 약 30만 원 어치 마이너스 출처 거짓말.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새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오, 구두 새로 샀어요? 응. 헌 게 너무 낡아서.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밑창을 보니 유명 브랜드였어요. 최소 30만 원은 하는 물건이죠. 남편은 15년 동안 시장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구두는 명절 때나 신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30만 원짜리를 샀다는 게 이상했죠. 돈 어디서 났어요? 택시 열심히 뛰었지 뭐.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남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하나 있었죠. 9월 25일 마이너스 백화점 남성화 매장 마이너스 32만 원.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파 씻고 무 다듬어서 번 돈으로 남편이 명품 구두를 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10월 초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영어 유치원 가고 싶대요. 그런데 한 달에 120만 원이래요. 그래, 비싸네. 네. 근데 애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였죠. 지영아, 미안한데 요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아,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며느리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쓴웃음이 났어요. 이미 제 통장에서 2,300만 원을 가져갔으면서 더 달라고 하다니.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요. 혹시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알죠.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금. 다 엄마 돈이었어. 그건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또 돈 달라고?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화났어요?
화는 무슨? 엄마가 언제 너한테 화낸 적 있냐? 그럼. 근데 말이야. 요새 시장 경기가 안 좋아.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8년을 키운 아들인데 엄마 돈 훔쳐간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남편이 통장을 가져가려면 서랍장 위치를 알아야 하죠. 그걸 알려준 건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희 셋이 다 한 통 속이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40년을 생각했어요. 1984년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저는 시장에서 일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 낳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애 업고 장사하고 밤엔 남편 술 깨워 재우고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기뻤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들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결과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 시장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세 여자가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게 내 인생이야. 씁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공책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 씨, 또 나가요? 쉬엄쉬엄 해요.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쉬어요? 먹고 살아야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들였으면 이젠 좀 쉬어야지.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긴 무슨 쉬어요. 제 돈 훔쳐가는 식구들 때문에 더 일해야 했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좌판을 펼치고 물을 꺼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63살입니다. 이제 쉬고 싶었어요. 손자 얼굴 보며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제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죠.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카페 영수증, 며느리 SNS에 올라온 외식 사진들, 전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11월 10일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하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 가방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최소 20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죠. 가방 새로 샀네. 예쁘다. 아, 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월급이 35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빠지면 남는 게 100만 원이에요. 그걸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요? 민수가 돈이 어디 있어서. 말이 나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저희도 저축한 거 있어요, 어머니. 그래, 그렇겠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공책에 적었죠. 11월 10일 마이너스 며느리 명품 가방 약 200만 원 아들 월급으로 불가능 추정 횡령 자금 사용. 증거가 충분히 쌓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11월 15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죠. 통장 거래 내역 6개월치 전부 출력해 주세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A사 용지 5장이었어요. 꼼꼼히 확인했죠.
9월 15일 2,300만 원 출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있었어요. 8월 3일 50만 원 출금. 8월 18일 80만 원 출금. 9월 1일 100만 원 출금. 전부 제가 모르는 출금이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하니 2,530만 원이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어요. 이것들이 날 얼마나 만만하게 본 거야. 은행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3,500원, 제게는 사치였지만 오늘은 필요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통장 비밀번호를 남편이 알고 있었으니 법적으로 횡령이 성립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아냐, 법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제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환갑 때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에 조촐하게라도 할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갑? 벌써 3년 지났는데 무슨. 그래도 못했잖아요. 친척들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요. 돈 들어가는데. 제가 낼게요. 시장에서 번 돈으로.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고 싶다면. 고마워요. 12월 15일에 할게요. 날짜를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다음 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시누이, 조카들까지. 총 20명 정도였죠. 형님, 환갑잔치 늦었지만 하려고요. 12월 15일 오후 6시에 식당으로 오세요. 오, 그래. 알았어, 올게.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12월 15일에 환갑잔치 할 건데 너희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와. 네. 어머니, 갑자기요? 응. 늦었지만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들렸습니다. 좋은 예감이 아니었나 봐요. 준비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식당 예약, 음식 주문, 케이크 주문까지. 제 돈 300만 원이 들어갔죠.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환갑잔치가 사실은 심판의 자리라는 걸요. 12월 1일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정리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제가 적어둔 공책, 남편 카드 영수증 사본까지 전부 복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환갑잔치날 친척들 앞에서 읽을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 첫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은 나중에 있으니까요. 편지는 A사 용지 2장 분량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게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담았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착한 엄마, 착한 아내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15일까지 2주.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시장 가고 남편 앞에서 웃고 며느리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2주쯤이야. 12월 10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 때 뭐 입으실 거예요? 그냥 평소 입던 옷 입으려고. 안 돼요. 제가 한복 하나 맞춰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주인공인데 예쁘게 입으셔야죠. 제 선물이에요.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흘 후 한복이 배달됐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고급스러웠죠. 와, 예쁘다. 얼마 했어? 180만 원이요. 어머니 환갑인데 좋은 걸로 해야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한복을 사주는 거였죠. 웃기지도 않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는 효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에요. 12월 14일 환갑잔치 하루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잘 먹고 즐기자고. 당신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각오는 단단했죠. 내일이면 끝이야. 30년의 인내가 끝나.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마지막 시장 출근이 될 거였어요. 환갑잔치 준비 때문에 일찍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도 내일은 잠 못 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오늘만큼은 일찍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몸이 저절로 일어났죠. 30년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12월 새벽 공기는 칼처럼 차갑습니다. 오늘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죠. 아침 8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늦은 출근이었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물었죠. 사장님, 오늘 늦으셨네요? 오늘 환갑잔치해서요. 일찍 들어가야 해요. 오,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 장사 일찍 끝내세요. 감사합니다. 정오까지만 좌판을 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8시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물건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잔치 준비해야죠. 샤워를 하고 며느리가 사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연분홍 저고리가 제 주름진 얼굴을 더 도드라지게 했죠. 63살이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었어요. 화장을 옅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죠. 환갑잔치 주인공답게 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4시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세요? 환갑잔치요. 어머, 축하드려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미용사가 정성껏 머리를 올려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오후 5시 30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곳은 동네에서 제일 큰 한정식집이었어요. 20명이 앉을 수 있는 룸을 잡았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음식은 6시 정각에 나갈 수 있게 준비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룸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꽃장식도 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죠.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공책, 영수증들, 그리고 편지. 전부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놓아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부부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시누이도 왔고
조카들도 왔어요. 하나둘 모이니 금방 10명이 됐죠. 6시 정각 남편과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자 준호도 정장을 입혔더군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꽃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상석에 앉고 남편이 옆에 앉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갈비찜. 300만 원어치답게 푸짐했어요. 우와, 진짜 잘 나왔다. 조카들이 감탄했습니다. 형님, 오늘 제대로 차렸네요. 시동생이 술잔을 들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음식을 먹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환갑잔치였어요.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케이크에 초가 63개 꽂혀 있었죠. 소원 빌고 불어요, 형님.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용기를 주세요. 초를 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한 조각씩 나눠줬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편지를 들고서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약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라 했죠.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환갑은 3년 전이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비 오나 눈 오나 좌판을 지켰죠.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 드리고 손자도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환갑 인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 통장에서 2,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식은땀을 흘렸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했죠.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투명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9월 15일 오후 3시 27분 본점 창구 출금 2,300만 원. 종이를 펼쳐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누가 찾아갔을까요? 제 통장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신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그날 집에 남편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죠. 두 사람이 안방에서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요.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냈어요. 저는 그날부터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산 32만 원짜리 구두, 며느리가 받은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냉장고 가득한 고급 과일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전부 제 돈이었어요. 30년 동안 파 씻고 무 다듬어서 번 돈으로 제 가족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8월부터 시작됐더군요. 조금씩 빼가다가 9월에 한꺼번에 가져갔죠. 합계 2,530만 원. 영수증들을 쏟아냈습니다.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부,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게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약간 흔들렸어요. 쓸 때 울었던 흔적이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961년생, 올해 63세입니다. 23살에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어요. 25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시장 일을 시작한 건 민수가 3살 때였습니다. 남편 벌이만으론 부족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애를 업고 시장에 갔어요. 좌판 앞에 애를 눕혀놓고 물을 다듬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800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전부 제 손에서 나갔어요.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아들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딸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한우 사다 주고 용돈 챙겨주고 손자 학원비까지 댔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잘하려고 했어요. 40년 동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도 참았습니다. 이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동생이 혀를 찼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2,530만 원을 훔쳐간 것.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명품 가방 사고 비싼 구두 사고 고급 과일 먹은 것. 그게 제 가족이 저한테 해준 일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슬픈 건 여러분이 제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지영 씨, 당신은 친정에서 과일 보내줬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그 샤인 머스켓은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여보, 당신은 택시 열심히 뛰어서 구두 샀다고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제 통장에서 빼간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일 슬픈 건 민수 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너는 알고 있었을 거야.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빠가 찾을 수 없었어. 엄마, 38년을 키웠어. 너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입학식 때 아침 장사 빼먹고 갔어. 내가 전부였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루만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심호흡을 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착한 엄마, 착한 아내, 착한 시어머니를 그만두기로요. 시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63년을 살았지만 제 인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첫째, 남편과 이혼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이에요. 이혼 협의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 너한테 쓴 돈 전부 청구할 거야.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금 보증금, 합계 8,800만 원. 아들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이자는 안 받을게. 원금만 돌려받겠어. 며느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요? 당신들은 제 돈 훔쳐가도 되고 전 돌려받으면 안 돼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셋째, 손자 준호 학원비는 이제 안 될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아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럼 왜 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족?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가족한테 이래요? 몰래 통장 털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 40년 동안 생각했어요. 충분해요. 제발, 이혼 협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죠. 집은 팔아서 나눠 가지고 각자 살면 돼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을 팔아?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저도 궁금해요.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63살에 혼자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바보같이 보였니?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랬어? 왜 엄마 돈을 훔쳐갔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었어요. 애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래서 엄마 통장을 털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엄마 마음이 돌아와?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부추겼어요. 다 제 탓이에요. 알아요. 네. 당신이 부추긴 거 다 알아요. 9월 15일 남편 등 떠민 것도 봤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명품 가방 사고 고급 과일 사 먹고 외식하고 전부 제 돈으로 한 거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돈이나 갚으세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손주요? 준호를 봤습니다. 10살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어른들 싸움을 보여줘서. 할머니, 할머니는 너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살아야 해. 알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복 치마를 털었죠. 오늘 환갑잔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집에 가세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저 멀쩡해요. 평생 중에 제일 정신 멀쩡합니다.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나요. 집에 가자.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 없어요. 이혼 협의서 작성하고 연락하세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제발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찬 공기를 마셨어요. 12월 저녁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죠.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찜질방이요. 제일 가까운 데로.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잤어요. 혼자서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잔 밤이었습니다. 찜질방 매트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무시했죠.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역시 무시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전화가 30통 넘게 왔어요. 전부 무시했습니다. 새벽 2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여보 제발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아들 엄마 어디야? 걱정돼. 며느리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몸이 개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이었죠. 찜질방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었습니다. 6,000원.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82통, 문자 47개. 전부 무시하고 부동산 앱을 켰어요.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가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방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지금 갈게요. 원룸은 역에서 10분 거리였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었죠. 여기로 할게요. 네. 다른 데는 안 보시고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오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제 집이었던 그곳으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찜질방이요. 찜질방? 나이 먹은 사람이 밤새 찜질방에서 자? 앞으로 자주 그럴 거예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사 준비요. 이사? 어디로? 제 집으로요. 원룸 계약했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쳤어? 40년 산 집을 나간다고?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제발. 이혼 협의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일주일 안에 도장 찍으세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내려고?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63살에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사나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캐리어 2개에 담았습니다. 63년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들어가더군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줬어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나 마찬가지였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으아, 소리내서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어나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펼치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 방에 돌아와 끓여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다른 집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 보였죠. 나도 저랬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집에 안 계시던데. 이사했어. 이사? 어디로? 원룸이야. 뭐? 너한테 줄 돈 아껴야지. 8,800만 원 만만한 돈 아니잖아. 엄마, 그건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갚아. 1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엄마, 우리 형편이 어떤데? 나도 형편 어려워. 근데 30년 동안 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여전히 좌판을 펼쳤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가 달랐어요. 예전엔 집에 가서 남편 밥 차리고 빨래했는데 이젠 원룸에 가서 쉬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고 TV를 보고 일찍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인, 남편분이 이혼 협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재산 분할도 5대5로 합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40년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어요. 전세금 2억에 팔렸죠. 1억씩 나눠 가졌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야 돼? 계좌번호요. 한참 후에 계좌번호가 왔어요.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그걸로 남편과는 끝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제발이요. 한 번만. 어디서? 엄마 원룸 앞 카페요. 내일 오후 2시.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없었죠. 엄마,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응, 변명 안 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알아. 엄마 돈 꼭 갚을게요. 시간 좀 걸려도 50만 원씩 15년이야. 계산 끝났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원룸이 춥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민수야. 네. 엄마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3년 동안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 알겠어요. 너도 내 인생 살아. 준호 잘 키우고. 네, 엄마. 일어났습니다. 돈 꼬박꼬박 갚아. 안 그럼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네.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6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젠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겠다는 것. 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잤죠. 외롭지 않냐고요? 거짓말하면 그렇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어요. 2월까지 딱 2번 입금됐죠. 문자 한 통 없이 그냥 돈만 들어왔습니다. 남편한테선 연락이 없었어요. 이혼 확정된 후로 완전히 끊겼죠. 그게 나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사장님, 요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새는 좀 편해 보여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가 봐요. 실제로 몸은 가벼웠어요. 남편 밥 안 차리고 빨래 안 하고 눈치 안 보니까 편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장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자 준호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2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만 하실래요? 거절하려다 준호 얼굴을 봤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그래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준호는 초코 우유를 시켰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냥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영어 유치원 안 보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갚아야 한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제가 탐욕스러웠어요. 다른 집 애들은 다 보내는데 우리 애만 못 보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안 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엄마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할머니도 준호 보고 싶어서 속상했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준호는 계속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지만 준호는 어머니 손주니까요. 그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또 와도 돼요? 그래, 언제든지.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 아직 모르겠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시하려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혼자 가세요. 제발. 혼자 무서워.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디 아픈데요? 위가 아파. 피도 좀 토했어. 위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어디요? 대학병원. 내일 오전 10시.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여보,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니, 내일 나온대. 그럼 왜 오라고 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로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여보, 우리 다시.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제 돈 훔쳐갈 때 생각했어야죠. 남편이 울먹였어요.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해. 저도 후회해요. 40년을 당신한테 바친 거. 냉정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험이네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약 드시면 나아질 겁니다. 암은 아니에요? 네,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안도했습니다. 미워해도 40년을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왔어요. 여보, 고마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몸 챙기세요. 혼자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죠.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을 버린 게 맞는 걸까?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배신당할 순 없었으니까요. 3월이 왔습니다. 시장에 봄 채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냉이, 달래, 두릅.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봄이네요. 그러게요. 봄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럴까요? 봄이 왔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 계단에서 옆방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자유롭거든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방에 들어와 생각했어요. 과연 괜찮아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죠. 완전히 낫진 않겠지만 살아갈 순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제 힘으로.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시장 일은 여전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달라진 건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룸에도 익숙해졌어요. 좁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어요. 8개월째였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없었지만 돈은 정확하게 들어왔죠.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쯤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장 끝나고 잠깐 얼굴 보는 정도였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똑똑하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랑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하지만 미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선 2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 몸 조심해. 보고 싶어. 답장은 안 했습니다. 읽기만 했죠. 어느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형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도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형부도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제가 왜 신경 써야 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년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시장이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들어와. 좁은 원룸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둘러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데서 괜찮아. 깨끗하고 좋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용서받고 싶어? 제발. 민수야. 네, 엄마. 일어나라니까. 아들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죠. 앉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날 미워해? 미워하진 않아. 그럼 그냥 실망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8년을 키웠는데 그게 답이었다는 게 슬펐어. 엄마, 근데 너도 알겠지. 엄마도 완벽하진 않았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몰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고였어. 내가 문제였지. 그래. 물 2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준호는 잘 크고 있니? 응. 할머니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집에 한번 와. 밥이라도 먹자. 생각해 볼게.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돈은 계속 보낼게. 15년이 걸려도 다 갚을게. 알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문을 나서는 아들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나도 너무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9월이 왔습니다. 환절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죠. 시장에서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요새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젠 괜찮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면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죠.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그게 제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배운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원룸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돌아가시고 5년째예요. 그러시구나. 처음엔 너무 외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저도 일어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난 잘한 걸까? 가족을 떠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혼자 사는 게 정답이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손자 사진, 가족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행복했었나? 잘 모르겠어요. 행복했던 건지, 행복한 척했던 건지. 사진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분홍 한복을 입은 제가 웃고 있었죠. 옆에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지. 사진을 보다가 지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혼자 있는 사진이지만 진짜 웃고 있는 사진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64살이 됐습니다. 환갑도 지나고 이제 곧 칠순이 오겠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동안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젠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겠다는 것.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제 존엄은 지켰습니다. 돈은 돌아오겠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늙었지만 당당합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순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